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5만 명 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지방령이신 곰동이님, 저 곰동이님 기념해서 티셔츠 이거 입었습니다. 네. 요즘도 집값 오른다는 얘기 솔솔 들리죠? 10명 중 7명의 전문가가 집값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먼저 카드대란 얘기를 해볼게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뜨리고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게 바로 신용카드 대란입니다. IMF를 극복하고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내수 부진 상황에 처하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돈 쓰라고 카드를 마구마구 발급해 주기 시작을 해요. 카드를 쓰는 사람이 멋있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광고를 엄청나게 했었죠. 신용카드의 개념이 생소한 시절에 마구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빚을 권했습니다.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당장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소비를 부양하고 원활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해 줘야 되는데 대학생, 가정주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무작위로 발급한 카드를 마구 긁어댔고, 이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서 돌려막기 하는 등 막 돈을 써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은 시나브로 늘어갔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 IMF 심각한 상황을 겪을 때도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불자는 2004년에는 361만 명까지 늘어났고, 그중에 60% 가까이가 신용카드로 인한 신불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미래 소득을 땡겨서 선소비 하다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신불자가 됐죠. 지금도 집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전세금 땡겨서 선소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카드 대란,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해결해야 될 문제, 저성장으로 가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전시킬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게 소주성이었는데 이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소주성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부분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탈피해서 근로자 가계의 소득을 높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 삼아서 문정부는 이걸 경제 아젠다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컸죠. 지금 이 얘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하고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를 했죠.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내수 침체, 저성장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올리기에는 우리 좀 문제 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한미 간 기준금리는 코로나 직전까지 역전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카드 대란, 결국 사람들이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소비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실패로 돌아갔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꾀했지만 이것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문정부 들어서 소주성 했는데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시장만 과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통점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돈이 있게 만드는, 돈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빚지게 하는 사회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작용만 가져왔어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가져왔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 하지만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코스피 상승률이 문정부 출범 이후에 40% 가까이 올랐는데 2200선에서 3100선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돈 풀기를 해도 4%밖에 안 올랐죠. 근데 문정부 들어서서는 4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게 됐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던 18년, 19년도에도 주식시장은 잠잠했어요. 오히려 19년도에는 1900선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던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로 역대급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서 지금과 같은 과열을 가져왔어요. 그치만 집값 상승에 비해서는 정말 조금밖에 안 오른 거죠. 결국은 빚권하는 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대란 때 대학생, 가정주부, 소득은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급만큼 더 땡겨 쓸 수 있게 해주면서 빚을 지게 했고, 박근혜 정부, 문정부 들어서는 빚내서 집 사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2030들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집 사기 위해서 과감한 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빚을 진 결과는 똑같죠.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던 사람들, 월급의 두세 배 되는 빚을 갚지 못해서 화산이 속출하고 자살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두세 배가 아니라 20, 30년의 연봉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상은 그대로인데 빚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빚을 빌려주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갚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빌려주는 게 문제입니다. DSR을 도입하는 이유,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걸 여지껏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니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빚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때 가계부채 1200조인데도 약탈적 대출을 얘기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소득하라는 부채 주도의 성장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고 금융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준 거죠. 결국은 이 빚을 진 사람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효과만 기대를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빚 갚으라고 종용하진 않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 갚아야 하는 게 빚이죠. 이제 DSR 적용 문제를 다급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지는 걸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 도입도 천천히 논의가 됐을 건데 사람들의 대출에 대한 열망은 결국 이걸 조기에 실행하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대출은 조이는 상황, 그리고 상환 능력을 보는 상황이 왔습니다. 약탈적 금융이 방조된 사회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고 이 문제를 충격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거품이 꺼질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처럼 빚을 키워왔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가계부채 증가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게 시발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가계 역시 상환 능력에 맞춰서 부채를 줄이면서 디레버리징을 급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DSR 같은 경우도 20%대에서 13%까지 떨고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고 있었고 지금 그래서 그만큼 빚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약탈적 대출,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말이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빚은 결국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제정해서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영끌들한테 이것저것 빌려주고 한 거 약탈적 대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빚권하는 사회의 결말,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참담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면 삶을 마감하는 것,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빚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갚아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도래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갚아야 할 시점이 돌아오면 이걸 다시 빌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 빌려주는 걸 막고 있습니다. 대출의 총량 규제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DSR을 도입해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일본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체력이 약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일본도 버블 경제를 겪었는데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었어요. 플라자 합의하고 엔고가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더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졌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같은 대장성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두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하던 게 근 30년까지 늘어났죠.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산다던 일본은 20년 전 임금 수준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비실비실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취한 조치가 대출의 총량 규제 똑같은 거죠. 이거 일본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은행 도산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쓸 돈이 없이 힘든 시절을 겪어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고 준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강대국인데 여기도 이렇게 골골대고 소득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출 규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약탈적 금융을 통해서 돈 잘 벌어왔던 게 금융기관이죠. 근데 이제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끙끙대고 있죠. 가계대출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은 아직도 이거 진짜 위험한 거 맞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9년도까지는 양호하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정부 입장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대출 감당 가능하신가요? 내가 벌어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게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품 낀 가격에 팔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근데 금융 불균형 문제 때문에 대출을 조이고 있고 거품은 거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앞에 회색 코뿔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있죠. 회색 코뿔소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이죠. 눈에 보이고 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회색 코뿔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바로 우리 경제의 회색 코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돈줄을 죄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출 잠길 거 예상하셨나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대출이 지금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 늘었던 대출의 증가율 올해 6%로 예정했는데 1년이 안 됐는데 그 6%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입니다. 더 쪼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내년에 4%, 또 내후년에도 4%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혔다고 아우성치는 실수요자 대출만 해줘도 4% 증가율 다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은 아직도 빚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 빚 결국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빚을 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죠.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거나 갚을 수 있는 범위로 줄여서 갚아 나가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능력 된다고 빚을 땡긴 사람들이죠. 회생 파산조차 안 됩니다. 고소득 전문직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빚을 졌어요. 그냥 약탈적 대출의 희생자로 이제 수십 년간 이 빚을 갚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20년, 30년
내가 은퇴할 시점이 돼야 다 갚을 수 있는 빚을 꾸준히 갚아가면서 남들은 고연봉자라고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겠다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가계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힘든 시기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 가격 조정까지 이루어지면 심적으로도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함부로 비치지 못하게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이걸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 5억에서 7억으로 올려줘야 된다. 국회의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진짜 국민을 위하면 이런 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